최근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가 기대해왔던 KF-X가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2015년 사업에 착수한 이래 5년 만에 이뤄낸 이 기적같은 성과로 한국은 단번에 세계에서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선진국에 등극했고, 더불어 항공산업의 G7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주변국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매우 당황하며 전에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무리를 빚었던 인도네시아는 정부 단위의 대응을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한국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된다는 위기론 때문이었죠. 미국 CNN을 비롯 세계 각국의 유명 방송사들은 한국이 4.5세대급으로 평가받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며 한마디로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발판을 마련했다고 극찬했는데, 동시에 전투기 독자 개발은 세계에서 13번째지만 F-15와 같이 항공 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4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만 따지자면 8번째에 해당하는 데다 부품의 65%가 한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력이 전무했던 한국에서 이 같은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한강의 기적과 동급이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말도 안 되는 성능이었는데요.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으로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 컨셉으로 제작됐는데,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임에도 불구 실제로는 성능에 이를 능가하는 수준이었고,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잡히는 등 자체적인 스텔스 기능까지도 환상적인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과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포착되고 F-15는 25제곱미터로 포착되는 점을 들어 심지어 KF-X는 향후 개량할 여지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잠재력 면을 따지고 보자면 아예 대놓고 스텔스 컨셉을 강조한 F-35를 능가하는 F-117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사기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했는데, 이는 전 세계 일반적인 전투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최강 성능 그 자체로 북한 전투기는 마치 독수리 앞에 장자리처럼 아예 상대조차 되지 않는 데다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를 월등히 따돌리는 수준입니다. 한 예로 만약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F-35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동안 일반 전투기로 분류된 KF-X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 상황에서 개량된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KF-X가 나온다면 동북아 국가 그 누구도 한국의 영공을 감히 넘보기 어려울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KF-21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는 곧 대량 생산 체제만 갖춘다면 현재 반도체 영역만큼이나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기도 했죠. 당연한 소리겠지만 2026년부터 이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 이상의 결과를 낼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가장 먼저 우려를 나타낸 건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F-35를 도입한 한국을 포함 중러1 모두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한 상태로, 특히 중국은 4세대 전투기인 J-10을 2008년부터 전력화했으며 유사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 J-16을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스텔스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한 중국은 이후 2010년 들어 최초의 스텔스기인 J-20을 공개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전력화에 매진했는데, 이것도 모자라 J-20보다 강력한 FC-31 스텔스 전투기를 2012년 첫 비행에 성공시키는 등 추가로 5세대급 2개 기종을 개발하는 등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5세대조차 F-35기의 하위 호환 수준이며 KF-X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당국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최근 공개된 KF-21기의 기체 형상을 보면 적 레이더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거기다 정밀 유도 폭탄을 포함 야간 비행 시 초음속으로 운용한다 해도 한 발 앞선 반사 능력 때문에 작전 상황에도 무리가 없다는 장점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 측이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밖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한편 KF-X 사업 초창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던 인니는 1,400억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인도네시아 공군의 방산 비리까지 겹치며 전반적인 KF-X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않는 모습을 보여 수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특히 KFX 개발에 미국 기술이 잔뜩 들어가는 점을 들어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고 일부 기술이 인도네시아로 이전되기 힘들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는데, 결국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분담금은 낮추고 기술 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의 재협상안을 한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2026년까지로 예정되었던 분담금 완납 기한을 2031년까지로 늦추는 것과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인 KFX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X를 수출하는 권리까지 해당 안에 넣겠다는 치졸한 꼼수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에 언급된 군사 전문가는 기존 계약 조건도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과 비교하여 과하게 양보한 것이라 평가했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이런 과도한 제안이 나온 것이라 보는 의견과 함께 국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과도한 할인과 무제한적 양보를 강요하는 일종의 날강도 전략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심지어 2020년 들어선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이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기술진들이 KFX 사업에 재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라 KFX의 대체 목적인지는 불명했고, F-16 도입설, 라팔 도입설 등 분담금 미납 사태 이후 정말 다양한 기종을 대상으로 꾸준한 한국 흔들기 전략을 펼치며 어떻게든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민관 합작 움직임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KF-21이 그 뛰어난 위용을 드러내자 배짱 부리던 인도네시아 측은 다급히 한국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독 인상 깊다고 평가한 부분은 KFX만의 쌍발 엔진으로, 이는 현재 유로파이터와 F-15기 등 최신 전투기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인데, 엔진 하나를 잃더라도 남은 한 개의 엔진으로도 비행할 수 있어 교전 시에 엔진의 반을 잃고도 무사히 적으로부터 도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발 전투기와 비교시 교환율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전투기 손실 중 대부분은 추락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대부분 전시가 아닌 평시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육성하는 데만 수십억이 투입되는 조종사와 이보다 몇십 배 비싼 기체의 전력 보존을 위해서라도 높은 귀환성을 무시할 순 없었고, 더불어 엔진의 출력이 높은 특징 때문에 기존 전투기보다 더 많은 무장량을 갖출 수가 있다는 전략적 강점도 있는데요. 다만 이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양날의 칼로 중앙에 위치한 매립식 무장창을 쉽게 확보하기에는 용이하지만, 반대로 기체 자체가 무척 커질 수밖에 없어 스텔스 기능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단점도 공존했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 바로 KFX로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달로 공력 해석 및 형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한 데다 기체 변형이 적은 부품을 사용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 정부의 방한 요청을 거부하던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장관은 다급히 일본을 방문해 2대2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측이 보였던 외교적 결례를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3국을 통해 한국을 초청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았던 개발 분담금 재협상을 수월하게 만들고, 그 와중에 최근 일본의 인도네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한 방위 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을 들먹이며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양동작전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당황해서인지 인도네시아 측은 언론과 정부가 풍짝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KFX 사업 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며 계속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한 것에 반해, 정부 측은 최종 조립 과정이 공개된 후 애가 탔는지 분담금만 20%에서 18.8% 수준으로 낮추었을 뿐이고, 미납됐던 분담금 5천억 원도 곧 지불할 것임을 밝혀 망신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분담금과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들이 없으며 개발에 큰 차질이 생겨 한국 측이 아쉬운 부분을 말해야 끼어들 틈이 생기는데, 분담금을 안 줘도 멀쩡히 잘 진행이 되어가는 데다 심지어 부품마저 대부분 한국 기술로 제작됐으니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기에도 애매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어처구니 없는 요구는 들어줄 이유도 필요도 없으나 인도네시아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분담금을 조금 감면해주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죠. 분명한 건 인니는 자꾸 안 좋은 머리 굴렸다가는 한국에 팽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부디 신중한 외교를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최근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 증가에 따른 불안감이 극에 달해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그들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한국의 공군, 육군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최신 현대전에 특화된 제품들을 개발할수록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국이 시원하게 그들에게 한 방식을 날려주어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중국 매체는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PLG-05의 성능이 K9을 압도한다는 것이죠. PLG-05는 중국 북방공업사에서 개발한 중국의 자주포입니다.
그들은 PLG-05가 15초 동안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 수치만 보면 대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 훌륭하다는 자주포를 중국 자국군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 300여 문 구입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중국군이 현재 보유한 화포 2,000문 가운데 7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국 자국 말고는 해외 어느 나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 수출 시장은 물론 자국 군대에게도 홀대받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K9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죠. 기본기가 탄탄해 세계 자주포 중 최상위권 모델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출 시장에서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호주, 폴란드,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이 K9을 도입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부품을 수입해 현지화 버전 T155를 생산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 백문을 전력화한 인도의 반응도 정말 좋죠. 이때 당시 인도 정부는 K9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 중국 국경지대에 전진 배치했었죠. 인도 군사 전문가와 국민은 무력 충돌 시 K9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중국은 국뽕 가득한 행동을 하게 되죠. 당시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의 K9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3월 5일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나 웨이보의 군사 전문 페이지 시나 군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던 것입니다. K9의 종이 재원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비난이었죠. 이 기사는 K9은 중국산 PLG-0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 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K9은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라는 억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인도 등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술 제공 때문에 K9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터키는 K9 부품과 기술을 함께 도입했으며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자주포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독일 PGH-2000 등과 경쟁을 벌여 당당히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중국 측이 공개한 PLG-05 훈련 영상을 보면 100% 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PLG-05는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격 반동을 상쇄해주는 주태 복좌기와 차체의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포 발사 때 포신이 위아래로 요동치면 탄착군이 크게 벌어집니다. 오차가 최대 수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는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적에게 타격도 못 입히고 위치만 노출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무기 같지도 않은 자주포를 개발해놓고 한국에게 질 수 없다는 망상에 빠져 거짓 방송만 내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공군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각종 미사일을 개발만 하면 동북아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난리를 치며 경계를 하고 있던 것은 익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한국의 기술력의 집약체인 한국형 차세대 신형 전투기 KF-X에 대해서도 항상 자국의 젠 시리즈가 우세해 있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최종 완성기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말이죠. 근거 없는 나라가 행동도 근거 없게 하는 것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공군 군용기가 중국 대륙도 아닌 대만 영해를 지나간 것인데 난리를 피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더하여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겁을 먹은 듯한 모습도 보여주어 대체 왜 저리 호들갑인지 궁금증을 만들며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3월 9일 중국 언론은 한국의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공중급유기 KC-330이 대만 해협을 거쳐 대만 최남단 상공까지 비행을 해 지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KC-330은
유럽 에어버스가 제작한 공중급유기로 우리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입니다. 2018년 11월에 1호기가 국내에 도착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총 4대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 7월부터 정상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항기와 흡사한 외형과 기능도 겸비해 활용도가 높아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에 있던 많은 한국인들을 국내로 수송하는 역할도 담당하기도 했죠. 한국의 이런 스마트한 행동은 중국에게 오히려 위협으로 작용하는 듯한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이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자마자 자국 영공에서 협동작전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우리의 공중급유기는 인천공항에서 이륙했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했고 대만 북부 영공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만 최남단인 어란비 상공을 지나 사라졌다고 보도했죠. 당시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가 대만 남부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미 해군이 운용하는 EP-32 정찰기도 함께 나타났고 일본 수송기도 근처에 나타난 것이 그들에게 포착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공중급유기가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서 운용하는 F-35C와 F-15D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기 위해서 대만 영공을 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F-35C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이며 F-15D 역시 최신의 주력 전투기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공군이 최신의 전투기를 띄운 것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섰는데 한국까지 이를 도와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죠. 중국 언론은 미국 공군이 대만 영공에 접근한 것과는 별개로 한국 공군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라며 분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것이죠. 이 기사를 본 중국 네티즌들 역시 난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기존에 미국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대만 영공을 지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만은 격추시키지 않고 뭐 한 거냐?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 사드 문제로 정신 차렸나 했더니 한국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등등 다양하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띄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에 도움을 주는 목적이었죠. 최근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공군의 KC-330 공중급유기가 아크 부대 18진 장병들을 태우고 아랍에미리트로 출발했고 이후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아크 부대 17진을 태우고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크 부대는 아랍에미리트가 2011년 우리 군의 파견을 요청해 파견된 부대입니다. 그들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녀오는 길이었고 그 길에 대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나가는 한국의 공군기에 분풀이를 한 것이죠. 참고로 이 비행 계획은 1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라 더욱 중국의 의심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중국 영공도 아닙니다. 현재까지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의 영공일 뿐이죠. 그들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그들의 내부의 일이고 한국에게는 그저 민주주의 국가 대만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밝혀진 이후 중국은 한국 공군기 이동에 대한 오해를 풀고 미안한 마음에 반성을 할 줄 아는데 역시나 중국스럽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한국이 저 급유기에 어떤 인원과 어떤 전략 물자를 실어서 대만을 침공할지 어떻게 하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한국에 점점 강해지는 군사력에 긴장을 하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중국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전략을 위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에게는 해군력을 강화해주는 대신 한국에게는 미사일 전력을 세계 최강대국급으로 올리도록 개발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한국이 추후 핵 잠수함까지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더 이상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위협, 더 나아가서는 핵 관련 무기도 위협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현재 힘겨루기를 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더욱 강력해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국은 단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실력으로 보여줄 날을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